한여에 위한 한여를 위한 한여의 소리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 방송 한여의 소리 한여에 위한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 방송 한여의 소리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은하선 작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섹스칼럼니스트 은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 김혜정 부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메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부소장님이라고. 네, 부르면. 제가 별명이 오메인데요. 편하게 오메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신 이선희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박원순 사건 파일 5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좀 들어가기 전에 각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와 근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는 여성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서울시장 사건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100일이 10월 15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10월 15일에 100일이 되었을 때 저희가 더 많은 단체들이랑 드디어 공동행동이라는 이제 연대체를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서울시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너무 많은 그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직 서울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안희정 사건 피해자분 그리고 르노삼성 피해자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연대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마음을 울리고 다들 이제 막 서로 눈물을 부둥켜 안으면서 이런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막 가을이 되고 있는데 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주빈 무기징역 그 구형이 맞아요. 녹음일 전날 어제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서 최후 진술을 했는지를 또 그 현장에서의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피해자 목소리를 이제 선고를 앞두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분들의 그 한 줄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변호사님들이랑 지원 활동가들이랑 다 피해자들 상황도 확인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구형이 선고로 이어지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막 앞두고 있는 10월 말 11월 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맞아요. 진짜. 조주빈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조주빈은 이제 지금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하는 이제 거랑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제목에 걸려 있거든요. 강제추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그러니까 구법이죠. 그 제작부터 뭐 유포, 영리 목적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반성한다. 매일매일 반성문을 내고 있다. 반성한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거는 재판장은 이해 못할 어떤 인터넷의 문화다. 뭐 하위 문화다. 뭐 우린 놀이 문화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스말턴이다. 비즈니스다. 뭐 각각은 나쁜 사람이지만 자신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거고 피해자 역시 그런 어떤 뭐 대가 뭐 이런 것에 오가는 그냥 상대방이었던 것인데 남들은 잘 이해 못할 거다. 판사님도 잘 이해 못하실 거다. 이런 다 식의 이해 얘기. 못하겠죠, 근데. 네, 그리고 어떤 피해자는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피해자별로 또 따로따로 이제 약한 고리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어제 굉장히 분노스러웠던 것은 본인을 되게 영웅시하는 그런 정말 조주빈이 그렇다면서요? 약간 프로파일링이 깜이에요. 필요한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반성의 전범을 보여주겠다. 반성의 표본이 되겠다. 자기가? 어떻게 반성하면서 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얘기를 용서해달라. 하고 검찰이 그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자기는 검찰 얘기를 듣고 놀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이 피해자 상황을 말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기회를 준다면 정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또 이렇게 누가 컨셉 좀 잡지 마 이렇게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그 이 분노를 넘어서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인류애를 잃었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하는 이 인터넷 문화에 대한 뭐 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명, 뭐 피해자에 대한 뭐 위로와 그 모든 언사를 다 본인 언어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조주빈과 조주빈 특히 변호인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내는 말을 보면은 정말 저는 정말 기만이고 그루밍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그루밍, 재판부에 대한 그루밍을 정말 과감히 감히 시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는데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남녀 간의 혐오가 되게 극심화된 사회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체 이탈 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녀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들 사이에서 혐오가 일어나서 어떤 사회 현상이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생겨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많이들 해왔던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뭐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런 강간 문화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돼서 이게 일어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여성단체가 했던 말인데 오히려 그걸 가져다가 근데 이렇게 그게 쓴다는 게 그게 사법제도 안에 들어가면 그 언어가 그 개인을 처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쓰이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서울시 서정역 권한대행 볼 때도 약간 그런 느낌 들거든요. 조직의 문제이다 이거는. 그래서 개인이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 모든 이 집단 자체가 죄인이라 운 없이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다라는 인식을 좀 그러니까 심어준다고 해야 역논리로 되나?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페미니스트들이 답답하다.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로 네. 계속 발굴해내고 또 사회 문제로 개인의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성찰, 또 네. 자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각고의 부단한 성찰의 힘으로 가져가는 게 진짜 보통의 저희 페미니스트 윤리가 아닌 게 가해자들은 그렇게 페미니스트들이 발굴해낸 사회 구조의 문제나 분석 같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로 탄원서에 그렇게 써요. 재판부장님 이거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오 마이 성평등 갓.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몽듀 남자로서 뭐 진짜. 그냥 이렇게 방치된 사회에서 지내온 에서 생겨난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인 교육의 문제이지 제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실제로 써요. 저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그러니까 없어. 그 처벌 답이 없어. 제대로 된 책임짐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 없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근데 와, 조주빈이 진짜. 검거되기 바로 직전에 그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가명으로. 자신이 직접 올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 짧은 글인데 그걸 제가 읽으면서 이미 이 사람이 박사로 칭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SNS상에서 유출이 되면서 그걸 인지하고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의 인식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망이에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쭉 내용을 쓰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걸 써. 자신의 장애 경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것이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을 것이다. 뭐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정도의 서술까지 다 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실명이다라고 하면서 실명 아닌 가명을 또 실명이라고 쓰고.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글을 쓴 목적은 검거가 목전에 오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혼돈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는데 지금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의 돈으로 그 수임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조주빈의 논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이 이 사람의 논리를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게 지금 재판 과정에 그 조주빈이 반성문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도 네. 이제 피해자 변호사들은 이제 열람 등사할 수 있어가지고 그 자료도 좀 검토하고 계시는데 정말 구속된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정말 반성문 쓰는 게 일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온갖 그 글 필치를 휘날리며 철학 막 우주를 갖다가 인류의 뭐 기원을 갖다가 무슨 뭐 문명을 갖다가 뭐 현대 사회를 갖다가 오며 가며 하는 거죠. 근데 그 논리나 구조는 변호인이랑 같이 논의를 하기는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재판 사건 진행 중인 거에 가해자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해자가 직접 보낸 게 아니라 변호인이 보낸 거였어요. 근데 그 논리가 무논리예요. 자기는 막 여성사 막 이런 거 다 갖다 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유리천장의 한계 뭐 이런 거를 거기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그런 얘기 했었죠. 말을 해도 알아들지 못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그분도 얘기 요즘 했는데. 좀 그러고 계시긴 해서 지금 할 말은 없는데 아니 근데 네, 진짜 공은 답답해. 저는 사법부에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 음. 아직도 그루밍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는 끔찍하네요. 걸 포함해서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이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면 안 되는지를 그냥 중형, 그냥 높은 형 이런 게 아니라 왜 무엇이 문제이고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는 뭐를 이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밝혀서 재판부가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주빈이 던진 그 수많은 말들 그렇게 반성문을 많이 받은 만큼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수고 많으세요. 정말 이것도 사실은 오매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럼요. 지금 네. 너무 많은 사건의 개수가 정말 많아요. 네. 한 피해자당 지금 걸려있는 사건이 너무 많고 그거의 공범들이 계속 재판마다 새로 나오거든요. 그게 다 피해자 한 사람이 알지 못했던 그 사건의 규모인 것이고 거기에 다 변호사님들이 선임이 되어 있고 그 재판이 전국에서 각각 다르게 열려 있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활동가들 그리고 단체들이 다 어떤 데는 막 80명씩 가시고요. 저희는 다 모르지만 서울만이 아니라 뭐 원주에서 인천에서 뭐 경북에서 뭐 온갖 군데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탄원서 내고 의견서 내고 그 변호사님들이 정말 기차 타고 차 운전해서 막 하루를 다 써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정말 인해 전술로 이 사건이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생각이 됩니다. 잘못했는데 누가 잘못한 건 누군데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괴롭혀야 되는지. 그래서 판례가 제대로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겠고 가해자가 네.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네.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네, 부 많이 소장님. 탄원 같이 해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네. 두 분은 어떻게 일상을 보내셨나요? 나는 어떻게 보냈지? 저는 제목은 너무 네, 오매님 얘기를 항상 들으면은 저는 너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제 너무 생리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생리통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외롭고 괴롭고 이 생리통과 함께하는 이 새벽이 너무 힘들고 나는 왜 태어났나 이 우주에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나 그런데 그때 트위터에 생리통을 쳐봤어요. 네. 그랬더니 저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함께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그런 와중에도 와주셨고 그래서 잠깐. 아니에요 오늘은 괜찮아요. 아, 어제였으면 죽었어. 아. 어제였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쭉 생리통이 이어지는 건 아니시라서 다행이네요. 네, 딱 하루 정도 있어요. 아주 그냥 딱. 그 감독님은 어떻게 저는 지내셨어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내서 시간도 없으니까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한여의 소리. 그럼 저희의 본 주제인 박원순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팟캐스트 녹음하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 행동이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100일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100일 전후로 일어난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 국정감사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 국정감사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0월 15일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시청 내 국정감사 진행을 했고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공동행동에서 같이 준비해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서울시 사건은 지금 이렇게 그 한여의 소리에서 팟캐스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원래 이 사건은 이제 피해자 고소한 대로 이렇게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을 거쳐서 어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안정적이고 원래 피해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유의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위를 한 것이었고 또 이제 그 스스로 죽음을 택한 그런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그러니까 손전등을 밝히면서 내일은 어떤 길을 또 걸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밝혀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서울시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로 큰 광역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평가하고 이러는 기구가 도대체 어디인가? 어디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질의하고 짚어야 되는가 했을 때 국회 국정감사라고 하는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형사 고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성차별, 성희롱 그리고 성희롱을 넘어선 어떤 성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한 조직이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조직의 문제 그리고 이제 시장이 유고인 상황 그리고 시장이 응답해야 되는데 또 없는 상황에서의 그 여러 응답들이 과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게 과연 책임감 있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서울시 대상의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질의해 줄 수 있는가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행안위 위원이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님이 계셨고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피해자 지원 단체로서 저희가 질의했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행안위에서 10월 15일에 그 서울시 국정감사 때 이제 질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동시에 네. 국정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네. 서울도서관 앞에서는 공동행동이 출범되는 기자회견도 열렸어요. 그때 288개의 단체가 모두 다 모이진 않았지만 몇 명을 하여서 모두 다 모이지 않았단 말 안 해도 돼요. 사람들만 사진 찾아보고 안 그래. 288개의 단체가 연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얘기.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제가 여성신문에 있잖아요. 네. 그럼 보도 자료를 보통 이제 먼저 받아보는데 계속 다른 기자님이 여쭙는 거예요. 공동행동에서 보도 자료가 안 온다. 아 진짜요? 몇 명이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50개 막 이렇게 유령 모이면 어떡하냐? 지금 너무 여성 단체들이 못 또 모이는 거. 언론사에선 그러셨군요. 네, 우려인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고민했었는데 제가 딱 기자회견 가보니까 288개 보면서 역시 뭉칠 땐 뭉치는 게 여자 힘이다. 어쨌든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은 국감에서라도 이야기가 되지만 그 경찰청에 이게 고소가 되자마자 바로 청와대로 이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 사안이라는 거죠. 서울시장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의 그야말로 주정부가 관장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청와대 그쵸. 인지된 거고 그 이후에 사회에서 엄청나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청와대로 갔고 또 그게 서울시장한테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렇죠. 밝혀지지 않은 건 진짜 큰 문제고 네. 근데 피해자 그 법률 대리인께서 경찰이랑 미팅을 갖기 전에 검찰 쪽이랑 먼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먼저 알린 거냐 경찰이 먼저 알린 거냐 이것도 파악해야 될 그런데 사실 중에 검찰은 하나죠. 자기네가 알리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오매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나 아니면은 그냥 검찰로 넘어갔을 때 좀 특이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물론 피해자의 이름을 가려준다고는 하지만 그냥 거의 누가 봐도 그 피해자가 그 피해자인지 알만한 그런 사건들이 기사화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런 기사화되는 것도 좀 원초적으로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저는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사건이 제일 좀 커다랗고 그런 사건이니까 제일 빨리 공대위도 꾸려지고 제일 크게도 꾸려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계속 쌓였던 안희정 사건이라든지 오거돈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쌓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문제는 명확해지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다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너무 논의거리가 많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회의하는 시간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 가해자, 한 광역단체장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잘 진상규명 없는 길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민주주의 안에 과연 성평등
어떤 위치였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 그다음에 어떤 성차별을 넘어선 성역할 문화, 비서의 노동,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선출직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노동의 형태,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의제를 잡고 가자. 그리고 우리 한 걸음 더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구호를 뽑고 하는데 시간이 정말 걸렸고, 마지막까지 한 단체라도 더 참여하게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얘기 나누는데 시간이 거기 마지막까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더 단체들이 지금 고민하고 또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언론사에 그렇게 보도자료가 늦게 나가는, 네, 그렇게 기다리셨겠네요. 근데 처음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폭력 사건 특히나 정말로 피해자 입장에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그 기사화가 빨리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텐데도 굉장히 빨리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쓴 기자 자체가 처음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는가, 정말로 이게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서 박원순의 어떤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함이었나, 아니면 박원순 같은 그런 사람도 성폭력 가해자였다 알고 보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전 그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더 빨리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어디서 알게 됐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했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그 근본적인 사건, 서울시 안에 있었던 그 전 비서실장이나 지금 뭐 서전엽 권한대행이나 비서실에 계신 직원들이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나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다음에 추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알기 딱 적절한 시기였고, 그때 저는 공동행동이 출범한 건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국정감사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번에 서정엽 권한대행이 말을 하는 걸 길게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일단 잠깐 녹음한 걸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그 권한대행께서 먼저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박 시장 사건 자체에 대해서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피해자의 호소에 상급자와 동료들은 매뉴얼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사건 처리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인 시장과 비서실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대행님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죠? 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내부 지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 시스템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의 뭐 제도는 돼 있으나 뭐 또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조직 문화의 차원도 있고, 뭐 그랬던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의 비서 선발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뭐 기준과 절차가 공식적으로 있지 않는 걸로 알고 그러면 있고요. 예, 선발 과정의 책임자는 누구죠? 통상적으로는 인사과에서 인사과에서요. 후보를 추천을 받고요. 그래서 네. 뭐 비서실에서 근데 피해 공무원은 비서직을 지원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 굳이 이 사람을 비서로 선발한 이유는 뭐죠? 비서를 뽑을 때는, 비서실에서 비서 요원을 뽑을 때는 따로 이렇게 뭐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비서 요원으로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고요. 적절한 사람과 판단 기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대행님은 서울시에 있어서 이제 비서의 역할, 직무에 관한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나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구분은 누가 하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1월 설날을 앞두고 또 2018년 9월 추석을 앞두고 비서가 공간에서 먹을 명절 음식을 구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비서실 공무원인 비서가 해야 할 공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용도에서 쓰일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게 나열을 일부러 안 한 건데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가족 의료진이 해야 할 그 시장의 혈압 체크 같은 거 비서실 직원들이 했고요. 또 대리 처방 의혹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에게 이런 부당한 업무 지시는 해선 안 되는데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아까 행동 네. 강령 보여주셨는데 그 위반에 대해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도 받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나 정보가 떠돌기도 합니다. 2차 가해는 명백한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저희도 그 2차 가해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더 저희 동료로서 저희 조직에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 성추행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응이 정체적으로 부실하다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자체 조사단 구성한다고 하다가 무산됐죠. 예, 원래 저기 피해자 지원단체가 그래서 그 이후에 예.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는 저희들 근절특별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근절 노력을 이게 아니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단을 구성했잖아요. 아닙니다. 그 저기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지금 그때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처음에 진상 규명 조사단을 원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인권위로 갔고요. 예.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 질문하셨을 때 추천을 받아서 인사과에서 그 여비서를 채용을 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인사과에서 그냥 직원 뭐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가장 잘하는 인사과 그런 담당이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자, 피해자는 시장실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1일부터 지속적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이 현재 우리 권한대행이시죠. 네네. 그러면 피해자로부터 인사 요청이 있었습니까? 제가 2016년 6월까지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예. 제가 있는 동안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사적 노무 관계, 사적 공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아까 우리 박한수 의원님이 시장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단 말이죠. 주셨습니까? 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왕 이까지 왔는데 한번 공개해 보시죠. 우리한테 한번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보여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 수사 중이라서 아, 그거 저희도 경찰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사망 있어요? 사고 이후에는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 장소가 없어집니까? 시장실 자체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가해자가. 아까 우리 시장 권한대행께서 동료로서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 걸 제가 네,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봐도 그 성추행 당한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라는 이 거대 조직이 그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규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상 규명은 지금 인권위에 조사가 있고 그래 또 자기 경찰 직원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만 시민들을 지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직원부터 좀 챙기십시오. 서정엽 권한대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들 들으셨죠?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아니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모르쇠. 보이고 있는데 아니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몰랐으면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모르면은 얼마나 이게 일을 못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언제나 몰랐다고. 자기는 늦게 들었고. 원래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서울시 안에 있는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에 따르면 누구든지 그 사건을 접하고 나면 바로 그 위에 상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은 물론 본인이 가해자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 처리를 위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하는 책무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20명이 넘는 사람한테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정엽 권한대행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면 20명에 못 꼈어요. 그러면 서정엽 그럼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럼 제가 권한대행이면 그 사람을 찾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나한테 제보 안 했냐. 자기만 빼고서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는 건 더 문제죠. 아니 그리고 그 사건 당시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기 전이라면 또 나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데 이미 온 세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떠들썩하게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나서 그것을 내부에서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이 사람의 답변 보면 내 대책위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네,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막 이런 식으로 전혀 그 사건이 공론화된 이전과 이후가 변화 상태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네들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권위 직권조사가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라 뭐 마치 말을 못하는 것이냐. 계속 이렇게 공적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타인들한테 떠넘기는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슬슬 열이 받는데 어제 그 하루 종일 국감 보면서 어제 어땠어요? 아까 근황 물어보는데 그 얘기 하려다가 내가 말았어. 네. 어제 너무 흥미진진하게 TV 앞에서 국감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주 그 대한민국이 그 국감장에 아주 피 터지기는 어떤 전쟁터. 저는 막 무슨 삼국지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았어. 네. 1합 겨루고 나면 2합 붙고 막 이런 식으로 네네. 진영 대 진영 윤석열 싸움이 네. 엄청나더라고요. 뭐 장수들 다 나와가지고 난리 구슬 쳐. 네. 정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민의 삶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진영과 정치 권력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피가 튀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에서 박원순 사건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제 질의하는 이 국회의원들도 전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의당,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 하나같이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행안위에서 몇 마디 건네고 말 상태인가? 이게 그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분했어요. 조금 저 열시킬게요. 아니 근데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수사권에서 밀려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장모가 사문서를 위조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당시 장모님이 사문서를 위조했었을 때는 윤석열 그 총장이 아내와 결혼하기 전 이야기예요. 사건 자체가. 근데 이 서정현 권한대행은 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일을 했거든요. 그럼요. 서울시 안에서 비서실장이었죠. 이게 서정현 권한대행이. 그러면 사실 본인이 책임자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 사람 지금 잘려야 돼요. 그럼요.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럼.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권한대행을 질문을 하고 받으면 앉았어?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럼요. 당사자로서 질책 받고 문책 당하고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뭐 아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피해자 탓을 또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상규명 조사단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다 지원단체에서 그거를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인권위로 갔고 인권위에서 진상규명이 될 것이다. 인권위 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입으로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안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게 박 시장 사건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무슨 사건 말씀하시는 거냐고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박 시장과 관련된 이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그래 성추행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성추행 의혹 사건이라고라도 명명하고 싶지가 전혀 않은 거예요. 그 사건 자체를.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예 발을 빼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나 느껴졌고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서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진상규명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인권위 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서울시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안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게 피고인 자체가 지금 그 망자가 됐다 보니까 이제 제3자가 방조라고 하는 혐의로 다른 사람들을 고발 조치를 했고 경찰이 원래 고소된 사건은 조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 방조로 고발된 사건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어떤 식의 일이 있었는지 그나마의 신체적 진실을 이제 탐구하다 보니까는 알았냐 몰랐냐가 굉장히 형사적인 책임이랑 결합이 된 게 이 사건의 어떤 특징이 된 거죠. 그런데 형사적으로 이제 방조라든지 이런 것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이거는 이제 형사적으로 뭐 다투어 봐야 될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 형사적으로 지금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몰랐다라는 것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몰랐다 얼마나 몰랐는지를 내가 왜 모를 수밖에 그거는 없었는지를 그거는 법정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국감장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시정에 있어서 얼마나 몰랐는지를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성폭력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 이런 거를 다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한테도 모르는데 왜 대응을 몰랐다. 하고 있어? 몰랐다.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단계에서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몰랐는지를 이제 어떤 그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몰랐다고 하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는 네 이름 뭐냐고 물어봐도 몰랐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 진짜. 근데 그리고- 이미 네. 피해자의 곁에서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진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을 하면서 그때 나는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당시 피해자에게 호소를 들었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네. 조사에서 그런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맞습니다. 드네요.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들이 그 비서실의 수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랐다라고 그러니까요. 여러 번 언론 앞에서 공표를 했다는 거죠. 그걸 그 어떻게 몰랐는데 아는 모든 사람이 뭐 20몇 명의 사람이 아무도 알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들은 적 없이 몰랐는지는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는 건데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입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 때문에 피해자가 전보를 요청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호소도 했는데 서정혁 권한대행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있었던 2016년 6월까지는 그런 신청 요청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권한대행은 그 얘기를 하러 내가 있었던 2016년 6월까지 하러 오는 얘기 아니지. 그 얘기를 하면 안 자리가 되고 그럼 네.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전보 요청은 언제 있었고 누가 어떻게 대응했으면 이거를 이미 조사를 끝내놓고 국정감사에 와서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직무 대행으로 총괄 권자이잖아요. 총괄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감이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질의가 있으면 이제 질의를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도 보시고 요새 영상으로도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면은 질의가 있으면 뭐 쉬는 시간 끝나고서라도 아니면 점심시간 끝나고서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뭐 그렇지, 그렇지. 그 쪽지처럼 계속 리포트가 오거든요. 네. 질의를 실시간으로 보고 사전에도 다 질의가 오기 때문에 다 자료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갑자기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수십 명의 사람이 지금 청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일하는 게 네, 아니잖아요. 모든 이게. 자료가 다 언제나 열람 가능한 상태로 보고서가 바로바로 나오는 상태로 있는 것이 국정감사이고 모두가 매년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의가 있으면 당연히 이건 예상 질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지금이라도 알아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고 이 부분은 불찰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감에서 뒤늦게라도 하는 답변이고 혹은 저희가 알아보고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상조사단이라고 하는 앞으로도 활동할 어떤 기구를 꾸릴 그런 자격과 책임이 서울시에 있느냐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그것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 독립기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래도 성희롱 사안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어떤 기본적인 답변으로서 이 사안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런 사안이었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답변도 아예 하지 마시라. 그런 것도 다 몰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다시 그렇죠. 그 공을 저희도 그래 조사하고 싶었는데 아무 조사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이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렇게 생각이 얘기를, 드냐면 죄송해요 말 끊어서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이니까 말 끊는 사이. 너랑 나랑 네, 너랑 할 말이 나랑은 튀기는. 저는 이거 첫 단추가 잘못 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피고소인인 박원순의 그 사망부터 잘못이죠. 하여튼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제키고 이게 조직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 사건의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어떤 그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그냥 뭐 사과합니다. 뭐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책임을 짓는 구체적인 이게 공공 영역에서 있었던 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자가 박원순 시장을 대행해서 다시 그 책임 있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럼 그 책임 있는 자리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뜻하지 않은 사건이고 또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권한 대행으로 이 서정혁 권한 대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동안에 3개월 정도의 과정 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번 국감에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저는 이 사람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직간접적으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유관되어 있는 사람이 그 직무 대행을 맡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라도 거기 박원순 전 시장이 죽기 전에 몇 명 임명해 놓고 갔어요. 또 마침 네. 그래서 부시장도 예, 있고. 정무 부시장부터 시작해 몇 사람 임명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 해당 사건 시기에 거기 있지 않았으니까 그들로 새롭게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그조차도 사실은 지금 이 조직의 행동 양태를 봤을 때는 신의를 저버린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외로 해서 이 사건을 주관할 수 있는 형태로 다른 책임 단위를 구성해서 총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완전 100% 공감합니다. 그 이번에 국감에서 안 나온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안 그래도 오매님이 오셨으니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포렌식 관련해서 서울시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박원순 공용폰을 포렌식을 할 수 있고 유가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 조사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국감 때 왜 질의되지 않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 이 국회의원들도 지금 그냥 대략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 박완주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라인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현재 그 정무부시장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하고도 너무나도 그 호용호재하는 사이들로 이렇게 관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치적 어떤 진영의 논리가 있어서 그렇다 쳐. 하지만은 이 정의당이나 국민의힘은 뭐야? 아니 난 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질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자신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라면 딴 얘기를 해요. 질문했는데 딴 소리를 해요.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하는 다그치는 소리조차 못 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행님은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이세요? 그런데 대행이 얘기를 해요. 뭐 있었는데 잘 안 굴러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끝. 그래. 그럼 안 굴러갔습니다. 그렇군요. 안 굴러갔군요. 이게 조직 문화의 탓이다로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조직이 차라리 조직원 없이 박원순을 조직이라는 게 욕했으면 좋겠어요. 박원순이 나쁜 놈이라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군요. 박원순이 나쁜 놈이군요. 이러고 넘어가면 차라리 낫겠어요. 뭐 어쩌라는 이번에 건지. 그 국정감사는 사실 서울시 그러니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지자체 대상으로 했었을 때 서울시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평소에 비서의 선발 기준 이게 외모 위주로 정말 이제 용모 단정한 소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뽑아서 이렇게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적 노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시장 개인, 시장 공간에서 먹는 명절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건강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장 개인의 어떤 의료 뭐 그 대리 처방 문제라든지 이런 원래는 공무원에게는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노동 같은 것들을 그것도 이제 그 서울시 카드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관행화돼 반복된 노동으로 존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의 이런 것들도 되게 존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뭐 서울시가 이거는 감사원 통해서 뭐 해석을 받고 있다 이런 응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좀 더 또렷한 질의를 이렇게 응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그걸 바탕으로 또 다음 행동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고 포렌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수사 과정에서의 되게 문제여서 행안위 감사에서 이제
뭐 다뤄졌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포렌식 그 핸드폰에 대한 준항고, 그러니까 이게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에 대해서 증거물 조사를 멈춰달라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 그 증거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인 거죠. 이런 게 준항고라고 부르는 건데 준항고 신청을 이제 유족들이 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폰은 서울시 공용폰이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기각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해당 재판부에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2달이 넘도록 이게 가만히 있는 결정이 거죠.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가 가처분, 포렌식 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어요 법원에?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의지를 밝혀라 서정이가. 그렇죠. 근데 그 지금 그 박원순 전 시장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되게 중요한 그 범행이 오고 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 사항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피해자도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자신의 어떤 직장 안에서 겪은 문제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적극 다한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폰도 특히 그게 회사 자산이라면 하도록 하고 이거에게 충분히 기관의 책임으로 가능한 일인데 안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게 보이긴 해요. 좀 누구한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 같아요. 서정에 관한데는요. 그런 뱀 것도 아닌가요?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게 아닐까? 아주 뱀 같은 인간이에요.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냥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런 네, 거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와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모르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에 사실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을 채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고인을 부르는 것이 여가부에서 국정감사 박원순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채택을 거부했어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서정혁, 김주명, 고한석, 임순현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오거돈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을 이제 증인으로 신청하기를 요청했는데 그냥 단칼에 거절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네. 네. 아니 젠더 특보는 특별히 더 사실 증인으로 신청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회의 대책회의를 네. 분명히 했었고 그래서 언론에 이미 다 나와서 사람들이 다 이미 그 장면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국감에 나와서 사실 여부를 밝혀야지 그거를 왜 민주당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거 사건 알고 나서 젠더 특보가 서울시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가지고 소리쳤다잖아요. 시장님 혹시 뭔가 불미스러운 무슨 일에 일이? 연관된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뭐라고 답했는지 그렇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뭐 시간도 없지만 굉장히 그 거대한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여기 팟캐에서만 이 박원순 사건 그리고 공동 행동 하시는 분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잖아요. 신압으로 흐지부지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고요해. 맞아요. 나는 막 그 거대한 스몰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 그 사건이. 아니 결혼하기 전에 장모가 거기 통장한 거 사무소 위조한 거 그거는 난리를 검찰총장 치면서. 거의 직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떠들썩하면서 라미 사태랑 같이 붙일 정도로 지금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의 시장이 성폭력 사건과 연루되고 그것을 못 이겨서 죽었는데 이게 진짜 이걸 이렇게 이런 이렇게 사건이 넘기는 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요. 조용해. 진짜 조용하죠. 진짜 지금도 이 여성 비서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 여성 비서를 다루는 문제, 그러니까 여성 비서를 완전히 자기의 무슨 직원도 아닌 무슨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희정 사건 지금 이랬고 이 박원순 사건 이렇고 그런데 여기서도 그 비서실 선발 기준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럼 뭐 대행님은 서울시에 있어서 이제 비서의 역할 직무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냐 이거 서울시에 있냐 물어보니까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땡이었어요. 따로 없다. 뭐 앞으로 뭐 만들어야겠다라든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는데
따로 이미 없다고 공공기관 생각한다. 비서에 관련된 비서 업무에 대한 것이 그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가이드가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선발 때부터 음. 비서의 전문직은 무엇이고 비서에게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은 무엇이고 비서는 어떤 식의 임무, 그러니까 일정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부인들 응대부터 어떤 게 비서의 직무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공공기관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아예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 모른 거네. 그 사람 근데 이름 모르면서 이거를 없다고 한 거네. 몰랐을 리는 없죠.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속옷 챙기기가 있지는 근데 왜 않으니까요. 국감에 나와가지고 따로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이번에 해요? 공동행동 출범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서울시 보통시라고 하는 공무원이 이제 쓰신 게 있는데 다른 서울시에서 그냥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부시장도 있고 여러 이렇게 높은 분들이 계시고 비서가 딱 서울시장한테만 비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비서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서울시장 비서실이 외모로 뽑고 특히 이제 미혼 상태의 젊은 여성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너무나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 정도로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리고 비서실은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 0%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가 무슨 정책하면 전국 지자체가 다 벤치마킹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굉장히 모범이 되고 그리고 메트로폴리스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되게 인구수도 너무 크고 그런 선진 도시인데 어떻게 이렇게만 응답하는지 이게 앞으로 어떤 반면 그 뭐랄까 반면교사. 얼마나 우리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이런 건 앞으로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지금 서울시의 수준과 인식 상태가 어떤지를 전 세계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해서 저는 이 사람은 사퇴해야 된다고. 이 사람 새로운 사퇴하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거기 많아요 부시장.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내 괜히 걱정했네. 서울시정에 관련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공동행동이 출범되면서 피해자분의 곁에서 함께 지지의 의사를 밝혀주셨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여에 의한 한여를 위한 한여의 소리는 폭창 터지는 이 시절에 여러분 곁에서 속 시원한 사이다 팟캐스트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세 분의 게스트들 다음번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급정리. 너무 시간 오버했거든요. 큰일 났어. 지금 저기 옆에 계신 네. 스태프분들이 눈빛이 흔들리고 그만 끊으라고 저한테 계속. 네. 그 에너지가 막 뒤통수로.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편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6편에서 봐요. 안녕. 고맙습니다. 한여의 소리.